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식 논리의 자리와 비논리와 논리 외적인 것, 그리고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논리적 싸움과 논리의 한계, 끝으로 공공성으로서의 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형식 논리의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형식 논리를 일종의 표준 논리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러나 형식 논리가 유일한 논리가 아닙니다. 논어에서 배웠던 것처럼 논증적 방식이 아니고도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형식 논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형식 논리는 현재의 과학적 세계관을 이끌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우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에서는 그쪽 방식의 논리가 더 상대적 우선성을 갖지만 이 공공성으로서 저희가 논리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일한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상대적 우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도 형식 논리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논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논어를 보았고요. 이제 예컨대 일본의 선 불교학자 스지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선은 좋음을 의미합니다. 선을 배우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선을 배우는 동안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고 나면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다. 순환 논증 같은 거죠. 또 한편 노자의 도덕경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끊어진 자리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자리는 만물의 어머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저희 논어를 읽어봤었는데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 이런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이고 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책이죠. 사실은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서 여기에 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해서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여기에 노자의 노자와 노자의 도덕경도 노자 것이고요. 도와 덕에 대한 이야기죠. 노자의 노자, 똑같은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초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벌써 세 번역본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요. 노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형식 논리는 그렇지 않겠죠. 이러한 노자 생각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언어가 참된 인식을 포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부르면 이름이 아닌 거죠.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고요. 붙이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깨달음 또는 가치들이 언어적 구조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적 사유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유도 다르고요. 아프리카 사유가 다르고 저희들은 특별히 서양의 형식 논리적 사유를 배우는데 이거 말고도 논리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식 논리가 본성적으로 언어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자의 사고는 형식 논리의 기본적 가정에 대한 근원적 해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를 적절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형식 논리와 전혀 다른 층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유의 층위를 하고 있죠. 서로 각자 다르게요. 형식 논리에 대한 거부는 동아시아의 사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논리에서도 헤겔이라는 분은 변증법을 통해서 형식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변증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논리 체계를 할 수 있죠. 철학자들마다 새로운 논리 체계들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헤겔이라는 분은 철학자는 정반합이라는 세 가지 계기들의 역동적 운동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는 헤겔의 변증법은 그 안에 이미 변화, 시간 개념이 있죠. 형식 논리는 변화가 없고 정지된 논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변화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은요.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 논리가 정지된 순간에서의 판단의 논리라면 변증법은 변화와 운동의 논리라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실용주의자의 완성인
실용주의를 집대성한 두이라는 분, 두이는 형식 논리의 근원적 한계를 지적하고 형식 논리와 실제적인 과학적 탐구의 절차를 결합하는 것이 논리학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이는 형식 논리란 탐구 안에서의 작용이며 그 형식의 의미는 실제 사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논리학을 자연주의적 논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도 있고 자연주의도 있고 자연주의 논리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형식 논리만 다루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사고 방식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에서 대부분의 논리학 강의는 형식 논리를 일종의 표준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형식 논리가 절대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우선성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 논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수용하는 과학적 지식의 체계가 이 형식 논리의 연역 논리와 귀납 논리, 형식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지식 체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 유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형식 논리를 배웁니다. 이제 그러면 논리는 괜찮은데 비논리와 논리 외적인 거 있습니다. 방금 논리 외적인 것은 논어나 그리고 공자, 논어 똑같은 말이죠. 노자 이런 책들이죠.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은 주로 서구적 지식체계 학습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그 지식은 모두 논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여전히 논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적 사고방식과 서구의 논리적 사고방식의 혼재로 인한 사고의 혼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서구적 지식 개념과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 사고 패턴이 하루아침에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논리적이죠.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전통적 사고 방식 또는 동아시아적 사고 방식을 비합리 또는 비논리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넌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말 자체가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합리적이네, 굉장히 논리적이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말로 생각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서구적 이성 또는 합리성 개념을 평가의 척도로 삼았을 때 적절하게 성립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평가하면서 왜 서구적 이성을 우리의 척도로 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성적 물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양적 사유는 비논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서구적 논리와 전혀 다른 유형의 사유체계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교육과 가르침을 주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중심 척도가 매우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뭔가를 택해야겠죠. 동시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의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 논리를 하고 있는 사람과 논어적 내지는 노자적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고의 혼란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논리의 자리에 대한 불분명한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논리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서구적 논리가 오늘날 우리의 과학 지식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경험과 사고의 모든 영역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고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경험에는 본성상 논리가 적용되기 힘든 논리 외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보면 논리 외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비현실적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 외적인 방식이죠. 감정이나 열정, 상상력, 환희 등과 같은 정서적 영역은 비논리 영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논리적 사고의 적용이 불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 외적인 거죠. 실제로 논리 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설득합니다. 영화, 음악, 예술, 그림 등등.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논리의 부재라기보다는 사실상 논리의 혼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의 혼재는 논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논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합의가 안 되겠죠.
논리와 설득력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납득시키거나 자기네 생각으로 타인을 납득시키거나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을 쓰게 됩니다. 한 주장이 성공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힘이 세면 목소리가 크면 이깁니까? 말을 많이 하면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 기준이 유례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기분 또는 개개인의 특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원리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논리학은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탐색함으로써 정당화된 지식을 획득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논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기술적 학문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규범적 학문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논리학이 규정하는 타당한 규칙들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따르고 있는 규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적절한 지식을 획득하고 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당위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규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논리적 설득을 위해 사용하는 주장의 형식이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논증은 몇 개의 전제들과 하나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논증들 중에 어떤 것은 타당하고 어떤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논증은 명제들의 단순한 결합 이상의 내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들의 내적 결합 방식에 따라 타당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논리학은 논리적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명제들의 특수한 결합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을 확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타인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당성을 갖는 이러한 기능을 설득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설득력이죠. 그러나 설득력에는 논리적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내 말을 따르게 할 때 갑질이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냐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행부 간부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는 무슨 놈의 왜야 내가 나쁘다 하면 나쁘지. 그랬더니 친하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거를 대봐 그렇게 하지 않고 설득된 거죠. 어떻게 설득되냐? 하긴 내 말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설득된 게 아니고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설득된 겁니다. 이 경우에 이 처음에 말했던 이 설득된 사람이 첫 주장한 사람에게 설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 이 주장한 사람이 사용하는 설득력은 논리적 설득력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한 거죠. 갑식은 이 첫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던 친구가 이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대꾸가 귀찮아서 내지는 뭐 등등등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설득된 걸로 한 거죠. 마찬가지로 설득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으로 하는 거죠. 억압적인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설득한 게 아니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총칼. 때로는 영화나 소설, 논리외적인 방식이죠. 영화나 소설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보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은유적으로 애벌레를 사람으로 비유했으니까 굉장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건 논리적 설득력이 아니죠. 상상력이고 또 비유적, 은유적 설득력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릭스나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설득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논리적인 논증보다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특정한 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논리 외적인 것들. 한편의 시나 음악은 진정한 정서적 감흥을 통해 서 한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시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설득력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논리적 설득력과는 본성상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도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논어를 보셨는데 논어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그럼 좋겠다라는 어떤 설득을 받으셨잖아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방식의 설득력이죠.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고요. 그거 설득력은 특정한 개인의 상황이나 특성, 시대와 문화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 시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상력은 다음 세대의 낡은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 영화 슈퍼맨 같은 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구식이죠. 뭐 인피니트 워나 어벤져스,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 그런 게 더 획기적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과거 것이 됩니다. 그때 그 시대는 사라져봤지만요. 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강제력은 다른 지역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논리학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설득력은 논리적 설득력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설득력입니다. 이 설득력은 적어도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유형의 설득력입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먹히는 설득력이라는 거죠. 마치 아이폰을 쓸 때 동양에서는 동양적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 놓으면 과학은 다 같이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논리적 설득력은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설득력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인간 이성적 능력 사고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논리는 모든 인간이 이성을 공유하며 이 이성에 호소하는 설득력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설득력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은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양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설득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보편성이고 객관성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철학적 논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비판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전통적으로 서구 논리를 특징짓는 기본적인 믿음의 하나입니다.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논리 이런 설득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논리학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논리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의 결여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무질서와 비합리라는 왜곡된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들어 논리적 사고가 우리에게 최선의 현실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그러한 희망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최상 상태로 이끌어주는데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논리 외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논리 외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은요. 인간의 사고와 행위는 논리적인 것으로 제한되지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논리적인 것과의 적절한 공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서 논리적 사고가 분명히 바람직하게 요구되는 것은 논리적 영역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시 쓰고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상상력 창작들은 분명히 인간 삶에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논리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 구분, 그리고 비논리적인 것과 논리 외적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구분은 우리 사고와 행위의 특정한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구분이며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 비논리는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비논리에서는 비논리적인 건 극복돼야 되는 거죠. 논리 외적인 것은 극복돼야 될 것이 아니고 논리 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 시, 음악, 예술 이런 게 논리 외적인 거죠. 이건 극복돼야 될 게 아니고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논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은 극복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를 논리적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논리의 성격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의 적절한 영역을 분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논리 외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 또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 외적인 것은 극복돼야 될 게 아니고 비논리적인 것이 논리적인 것에서 극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은 논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성으로서 논리를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논리적 삶은 결코 논리학적 지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 삶이라는 게요.
논리적 삶에는 개개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은 나를 설득하는 거죠. 타인이 비논리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비논리적인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되려는 결단을 저해하는 수많은 현실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입장, 처지, 정서적 특성, 인간관계, 문화적 전통 등 수많은 것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스스로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논리적으로 되려는 결단보다는 번번이 새로운 논리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거나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방식이죠. 그것이 때때로 사회적 성숙이나 사회적 성공의 징표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삶이기도 합니다. 논리학은 그러한 새로운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이런 현실을 설명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논리는 그러한 왜곡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의 힘의 근원은 한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의 공공성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여된 논거들은 개인적 이유들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되려는 데 핵심적인 것은 성공적으로 논리적 주장을 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논리에 승복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또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설득돼야 한다는 거죠. 논리적 방식으로. 이 때문에 논리를 자신이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니라 단순히 타인에게 부과하는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억지나 궤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에 의해서 반드시 거부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다른 형편없는 억지와 궤변에 의해서도 거부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배우는 것은 내가 논리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기 위한 거지 타인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논리적인 방식이 아닌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으로 논리는 함께 이 사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논리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겠죠.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혼란과 혼동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이 저희들은 상대적 우선성을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비논리적인 것은 반드시 극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 외적인 것은 극복돼야 될 게 아니고 많은 영역에서 논리 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형식 논리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